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출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면 뭐 강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DSR, DTI, 굉장히 외계어 같고 뭔가 어렵죠. 저번 시간에 했던 LTV도 어렵지만 이 DSR, DTI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DSR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대출을 금액을 줄인다거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DSR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그 뜻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DSR은 무슨 뜻이냐? DSR이라는 것은요,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그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럼 DTI는 또 뭐가 다르냐? DTI라는 거는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총 부채 상환 비율. 뭐 어찌 보면 뭐 비슷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DTI만 따졌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DSR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DSR이 300%, 뭐 200%, 뭐 이 정도 수치였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었죠. 우리가 DSR 40%라는 것은 본인 월급의 40%까지만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갖다 줘라,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전에 DSR 300%라는 거는 뭐예요? 본인 월급의 뭐 3배까지도 뭐 은행에 갖다 줘도 된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연봉 6천이에요. 그럼 6, 38, 뭐 1억 8천까지 은행에다 원금과 이자로 갖다 줘도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DSR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단지 DTI가 그때 60이었고 50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은 현재는 DSR이 훨씬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00%였던 그 높은 비율에서 지금 현재는 DSR이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DSR 40%라는 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DSR 계산할 때 만기를 5년을 적용을 하거든요. 원금 상환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바로 만기가 5년입니다. DSR 계산에서는요. 뭐 우리야 뭐 쓸 때 1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아무 개념 없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신용대출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DSR이라는 것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 그대로 모든 대출을 다 원금과 이자로 계산을 해서 기존의 부채를 다 앞으로 받을 대출을 비율에 포함을 시키겠다, 뭐 그런 뜻인 거죠. DTI도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DTI는요,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대출에 원금을 넣는 DSR이 훨씬 더 타이트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DSR과 DTI의 개념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DSR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SR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금액이라든지 뭐 만기라든지 그리고 현재 대출 이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아, 내가 DSR 40%를 초과하는구나, 초과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약간의 이제 공식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DSR 개념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거고요. 대출을 처음 접한 분들한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이 외계어 같이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꾸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DSR이 너무 싫다, 그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DSR 안 보는 대출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들이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정책자금 대출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출시가 될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또 현재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기 어려운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들이 현재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따져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3천에서 6천 사이, 그 정도의 소득인 분들이 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연봉이 1억이다, 뭐 2억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DSR, DTI가 뭐 사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DSR, DTI를 잘 따져서 하셔야 되는데, 그 DSR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DTI가 뭐 마냥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DTI 60%, 또 뭐 50%, 또 40%,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다른데, 이런 수치도 그렇게 뭐 마냥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득 대비 내가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의 한 7배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DSR 40%를 충족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소득의 한 7배 정도, 내가 부채가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대출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정확한 것은 금리라든지 만기, 이런 자료들이 좀 정확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SR을 좋게 만들려고 하려면 은행에다가 쉽게 얘기를 해서 돈을 적게 갖다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은행에다가 돈 갖다 주기 싫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막 문자가 와요. 이자 얼마나 내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당연히 제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야 되는 금액이 많은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별로 기분이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은행에다가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금액을 줄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DSR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금리가 싸야겠죠. 은행에다 돈을 적게 주려면 이자가 적어야 되려면 우리가 대출 금리 지금 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이 적을 수 있겠죠. 예전에 2%대, 지금은 꿈의 금리죠. 2.3, 2.4, 뭐 이런 금리가 있었던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 시절에 그 은행에 갖다 주는 돈하고 지금 뭐 4.5%도 싸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그 대출 금리로 은행에다 갖다 주는 그 DSR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한도가 DSR 적용해서 굉장히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 할 수 있고요. 또 은행에다가 돈을 적게 갖다 주려면 만기를 늘려야겠죠. 만기를 길게 늘리면 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은행에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DSR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막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존 대출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기존 대출이 나의 앞으로의 DSR, 대출 받을 그 금액의 DSR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내가 기존 대출을 당일날 다 상환한다. 물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막 너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대출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삽니다. 그래서 당일날 매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기존 대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아다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딱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단 집을 먼저 샀는데 내 집이 늦게 팔렸어. 한 달 있다가 팔리는 날짜예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땡겨 보려고 했는데 새로운 그 내 집을 사는 분이 뭐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당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기존의 부채를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나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나의 DSR에는 그 기존 담보대출의 그 금액이 DSR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할 때 기존 담보대출이 만기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보통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저렴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10년 만기, 뭐 15년 만기, 이런 식으로 점점 만기가 짧아질수록
우리는 아무래도 금리가 싸니까 그렇게 만기 짧은 대출들을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내가 앞으로 새로 받을 대출에 기존 담보대출을 끌어오게 될 때 굉장히 불리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우리가 DSR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토지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개인 대출로 토지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담보대출 받기가 좀 많이 힘든데, 그게 왜 그러냐면 토지 담보대출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만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대출은 DSR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토지 담보대출 있는 분들은 내가 집을 살 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에다 갖다 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금리 싼 거 찾아라. 그러고 싶죠. 두 번째, 만기를 늘려라. 세 번째, 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매년 연봉이 비슷비슷해요. 뭐 심지어 줄은 분도 계시고요. 뭐 조금 늘는 분도 계시고, 한동안 코로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히 항공사에 종사하신 분들은요, 소득이 너무 줄은 거예요. 지금 살기도 너무 어렵고 비행도 못 나가요. 비행도 못 나가니까 소득도 없고, 이런 분들이 심지어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늘리고 싶지만 사실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똑하게 내 소득이라도 좀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내가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다. 근로소득자면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체크해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볼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다 보면 아니 이 소득이 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혹은 아니 이 해외에서 받은 이 소득은 왜 인정이 안 되고 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은 왜 인정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해하거나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소득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을 일단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급여 통장이 매달 이제 얼마씩 찍히잖아요. 근데 그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급여가 아니고요. 그냥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 금액을 떼보면 굉장히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을 일단 잘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고 또 무직인 분들은 대출 안 되나요? 뭐 DSR 충족 못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소득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소득을 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전에 소득이 많았어요. 한 1년 전 보통 소득을 우리가 DSR을 산정할 때 넣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소득 굉장히 많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그 소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소득만 여러분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명심해서 우리가 DSR 계산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SR 같은 경우는 현재 1금융권은 DSR 40%, 그리고 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1억이 넘는 대출에서는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DSR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는 지금 DSR이 너무 팍팍해서 1금융권을 못 받고 2금융권에서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으세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DSR 10%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너무 1금융권에서 받기에는 DSR이 어렵다, 40%를 초과한다, 그런 분들은 2금융권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금융권에서 받으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내가 불안해요? 아니면 돈을 빌려가는 친구가 불안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은행에서는요, 은행에서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사를 쓴다고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불리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뭐 카드론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자금을 쓰게 되면 신용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고요. 그리고 1금융권에서 받았다고 해서 뭐 신용 점수가 변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면 일단 신용 점수는 대부분 떨어져요. 하지만 이자 잘 내고 그리고 잘 상환하시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인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뭐 불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DSR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금융권인 보험회사를 이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SR 산정할 때 소득 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DSR의 부부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뭐 소득이 좋고 그리고 부채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합산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거고요. 아니면 한쪽 배우자분께서 소득도 낮은데 부채가 좀 상당히 많다 이러면 아예 합산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샀기 때문에 소득도 꼭 합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은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부 공동 명의여도 대출은 한 분이 하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이제 그런 경우 딱 2번 봤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나눠서 남편과 부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집을 매수하면서 뭐 남편 2억, 부인 3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분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대출을 받고 부부가 이제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아예 합산을 하지 않으면 더 유리한 경우에 합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남편분이 소득이 너무 많아서 뭐 부인분의 소득을 합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혼자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면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단독 명의여도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은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가장 유리한 부분을 적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담보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담보,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약간의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허들 같은 거지, 나는 이거를, 허들을 통과를 못하게 해서 금액을 깎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은행 직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적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SR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고요. 또 일반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이 한 7배 정도가 나의 DSR을 충족을 하나 보다. 그리고 이금융권인 보험사로 간다거나 만기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환 방식이 있거든요. 원리금 균등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과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둘 중에 조금 유리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DSR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쉽고 좀 자금이 부족할 때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은 무조건 많이 받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받는 것을 원하셨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딱 나한테 필요한 금액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가 가장 좋은 금액으로 잘 계산을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합산을 할 것인지 만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도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DSR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DTI는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왜냐면 DSR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DSR만 통과하면 DTI는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DTI는요, 대부분 이제 DSR이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규제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 DSR은 통과를 하는데 DTI가 안 맞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SR, DTI는 모두 계산을 해서 나의 예산을 세우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DSR, DTI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이렇게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